네, 안녕하세요. SK텔레콤의 고재성 매니저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이 쿠버네티스 비용 최적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이제 저는 삼성전자 네트워크 시스템을 개발하다가 지금은 SK텔레콤에서 이제 통신망을 관제하는 시스템인 탱고라는 시스템 데브옵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세션인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유익한 정보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이제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제 비용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 세션에서는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운영자 입장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소스를 변경하지 않고 최대한 낭비를 줄이며 가성비를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최적화 활동이 이제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이제 어떻게 환경을 구성을 해야 되는지 저희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 낭비를 줄이는 방법인데요. 이제 결국에는 불필요한 리소스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오토 스케일링, 라이트 사이징, 그리고 미사용한 리소스를 중단하는 거,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오토 스케일링인데요. 이게 너무나 이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일단 설명을 드려보면 필요에 따라서 이제 용량을 동적으로 조정하면서 이제 낭비를 최소화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 이제 가용성을 향상시키기도 하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저 그래프에서 이제 주황색 부분이 서버의 전체 용량이지만 실제 사용되는 거는 저 파란색 부분만큼 이제 서비스에서는 주기적으로 어떤 패턴을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저 주황색과 파란색만큼의 그 차이만큼의 낭비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 오토 스케일링은 저 주황색 박스도 이제 조정을 하면서 최대한 파란색과 유사하게 조정을 하면서 전체적인 낭비를 줄이는 기법입니다. 그러면 그 쿠버네티스 입장에서는 저 오토 스케일링을 결국에는 이제 파드와 노드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파드 입장에서 이제 스케일링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제공을 하는데요. 이제 HPA라는 이제 스케일 아웃 방식과 이제 VPA라는 스케일 업 방식을 제공을 합니다. HPA는 이제 파드에 이제 더 많은 부하가 생기면 이 파드의 개수를 늘림으로써 전체 처리 성능을 높이는 방식이고요. 이제 VPA는 파드의 크기 자체를 늘림으로써 더 많은 처리 성능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HPA를 좀 더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고 VPA는 이제 그 사이즈가 조정될 때 다시 시작되고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실 서비스에서 굉장히 많이 널리 사용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노드의 스케일링 방식은 이제 여러 가지 오픈 소스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클러스터 오토 스케일러를 이제 보면 결국에는 이제 파드가 이제 그 HPA나 새로운 기능 배포로 인해서 늘어났을 때 이 파드가 요청하는 그 리소스를 가지고 있는 노드를 찾게 되는데요. 그 노드가 지금 전체 노드에서 이제 존재하지 않으면 클러스터 오토 스케일러 그 CA가 새로운 노드를 생성을 하고 신규 파드들은 이제 그 새로운 노드에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용 입장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이제 스케일 다운 유틸라이제이션 스레숄드라고 해서 이 노드가 이제 줄어들 때 이제 일정 리소스가 이제 남아 있으면 노드를 스케일 다운을 시키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를 기준으로 스케일 다운을 시킬 것인가 이런 결정하는 파라미터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 CA가 스케일 다운을 시킬 때 단순히 리소스가 남았다고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노드에 있는 모든 파드들이 다른 노드로 이동할 수 있음을 확인한 후에 이제 스케일 다운을 시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디플로이먼트나 스테이트 풀셋의 파드들은 죽게 되면 이제 다른 노드에 자동으로 떠서 이제 이슈가 없지만 단독으로 살린 어떤 파드 같은 경우는 이것을 죽이면 이제 다시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그 파드가 떠 있는 노드는 이제 스케일 다운 후보군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에 실제로 이런 디플로이먼트나 스테이트 풀셋을 사용하지 않는 단독 파드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만약에 있다면 이게 서비스적으로 필요한지 아니면 예외 처리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라이트 사이징인데요. 이제 적절한 그 크기를 이제 적절한 크기를 결정하는 것인데 이것도 결국에 이제 파드와 노드 관점에서 좀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파드 입장에서는 그 라이트 사이징이라는 건 리퀘스트의 값을 조정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퀘스트는 이제 컨테이너가 예약하는 최소한의 리소스를 의미하고요.
파드가 이제 스케줄링이 될 때 이제 가용한 리소스가 있는 노드에 파드가 이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든 노드에 가용한 리소스가 없으면 스케일링이 발생해서 신규 노드가 발생하고 거기에 이제 파드가 배치가 되죠. 즉 이 리퀘스트 값이 너무 크게 되면 이제 노드가 불필요하게 많이 생성이 돼서 낭비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리퀘스트 값이 너무 작으면 CPU 스로틀링이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OOM 등으로 이제 서비스 영향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리퀘스트 값을 잘 조정하는 것이 최적화에 중요한 것인데, 그렇다면 이 리퀘스트 값을 어떻게 이제 잘 적절한 값을 정할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이제 오픈 소스 두 가지를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하나는 이제 VPA 레코멘더입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그 스케일러 중에 VPA 스케일러가 있었는데, 그 VPA는 이제 파드에 많은 부하가 받으면 그 파드의 크기를 늘려서 전체 처리 성능을 향상시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이것을 어느 정도 크기로 늘릴 것인가를 이제 판단을 해주는 컴포넌트가 VPA 레코멘더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VPA 스케일러 안에 내장된 이제 컴포넌트이고요. 왼쪽에 이제 아키텍처가 간단하게 있지만 사실상은 굉장히 심플한데, 매트릭 서버를 통해서 그 파드의 성능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VPA 레코멘더가 나름의 알고리즘으로 어떤 값을 레코멘드 하는 게 결국 사실은 전체적인 동작의 전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전 정의된 프로파일이 있는데요. 이것이 베스트 프랙티스라기보다는 참고용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서 이제 퍼포먼스라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프로파일과 이제 파라미터를 한번 보면 그 8일간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8일간의 데이터 중에서 상위 95%의 그 값을 기준값으로 이제 삼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15%의 마진을 더하고 이제 그것을 최종 레코멘드 하는 방식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히스토그램 디케이 하프라이프라는 이제 저 값은 24시간의 데이터를 가중치를 1로 뒀을 때 48시간은 가중치 0.5, 72시간 0.25 이런 식으로 최신의 데이터를 좀 더 가중치를 높게 해서 중요하게 반영해서 최종 사이즈를 결정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이고, VPA가 이제 스케일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해서 이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툴은 이제 쿠베코스트라고 하는 이제 쿠버네티스의 코스트 옵티마이제이션에 좀 특화된 툴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리퀘스트 사이징 레코멘데이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왼쪽에 저 구성도 조금은 다르게 생겼지만 사실상 얘도 매트릭 서버를 통해서 파드의 성능 데이터를 수집해서 레코멘드를 하는 것이고요. 이제 구성은 사실상 동일합니다. 여기에도 이제 사전 정의된 프로파일을 제공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프로파일 프로덕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덕션은 이제 윈도우 그 3일간의 데이터를 얘는 수집을 하고 거기에 맥스 값을 기준 값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준 값으로 삼은 그 값을 이제 65%의 값이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거기에 35%의 마진을 더해서 결국 100%의 이제 레코멘드 값을 이제 제한을 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앞에 VPA나 쿠베코스트나 사실은 거의 동일한 그 각각의 파라미터가 조금 다를 뿐 이제 방식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제 결국 둘 다 모두 이제 일정 기간의 성능 데이터를 측정하고 수집을 하고 결국에 그 기반으로 어떤 성능의 기준값을 정하고 거기에 마진을 더하는 방식이고요. 이제 쿠베코스트는 3일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맥스 값을 기준으로 35%의 마진을 더하는 것이고요. 이제 VPA 리코멘더는 이제 8일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수집해서 90%의 그 값을 기준으로 갖고 15%의 마진을 더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VPA는 레코멘더 그 스케일러이기 때문에 최신의 데이터를 좀 더 중요하게 반영하는 그런 기능들이 이제 추가되어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레코멘드된 그 값을 결국 저희는 서비스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적용할 때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그 기준값이 계속해서 변합니다. 결국에 실측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준값을 정하기 때문에 이 기준값이 계속해서 변하고 그렇다면 최적화할 때마다 기준값이 너무 크게 변하면 이제 성능이 널뛰듯이 변하기 때문에 이 기준값이 좀 안정화된 값을 가져갈 수 있게끔 서비스에서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레코멘더를 자동으로 적용하게 될지 수동으로 적용하게 될지 자동으로 적용하면 이제 편리하지만 저희가 이제 알지 못할 때 적용되거나 어떤 사이드 이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안전한 서비스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있을 수 있고요.
수동 적용은 하면 이제 수동 적용을 하면 좋지만 이게 아무래도 번거롭고 이런 지표들을 수집하는 것이 이제 번거롭기 때문에 이제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만들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리밋과 HPA는 리퀘스트 값이 조정이 되면 리밋 값도 이제 조정을 함께 시켜줘야 되고 적절한 HPA도 동작하기 위해서 그 조건도 다 적절하게 이제 수정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노드의 라이트 사이징인데요. 이제 노드를 결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고려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x86이냐 ARM이냐 이런 걸 정하는 것도 하나고요. GPU나 스토리지나 어떤 특수 하드웨어를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 두 가지는 클러스터 운영자의 영역이라기보단 어플리케이션 요구사항을 받는 거기 때문에 약간 논외로 치면 결국 비용 최적화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CPU와 메모리의 비율 그리고 그 노드의 크기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CPU와 메모리의 비율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8코어에 16기가를 쓸 것인지 8코어에 32기가짜리를 쓸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잘 선정을 해야 거기 안에 있는 파드가 이제 충분한 리소스를 이제 사용할 수 있고요. 크기 같은 경우는 이제 8코어짜리 한 대를 쓸 건지 16코어짜리 한 대를 쓸 건지 이런 것인데 그 노드의 크기가 작으면 아무래도 데몬셋의 개수도 좀 많아져야 되고 이런 좀 문제가 있고 노드가 크면은 아무래도 분할선도 좀 적고 데몬셋의 개수가 작아지지만 파드가 이제 단일 노드의 파드가 많아지기 때문에 스케일 다운 되거나 어떤 하드웨어 문제가 생기면 좀 영향도가 클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WS EC2 측면에서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하드웨어를 결정할 때 어떤 그 요소들을 좀 추상화를 잘 시켜놔서 요걸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왼쪽에 있는 파란색 R이 이제 인스턴스 패밀리라고 해서 이게 이제 1대2냐, 1대4냐, 1대8이냐 이것을 이제 결정하는 하나의 그 요인이고요. 가운데 있는 제너레이션 초록색 O는 이제 세대를 의미하는데 이건 그냥 가급적 이제 가장 최신 세대가 유리한 것이고요. 빨간색 D는 이제 X86이냐, ARM이냐 이것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어플리케이션 요구 사항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되고 마지막에 있는 X라지가 결국 이게 8코어냐 16코어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가급적 큰 것이 이제 비용적으로 유리하나 서비스 안정성 등을 고려해서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쿠베코스트라는 그 아까 앞서 말씀드린 오픈 소스에는 이제 클러스터 사이징 레코멘데이션이라는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러면 지금은 어떤 인스턴스를 쓰고 있는데 이걸 이런 인스턴스로 바꾸면 좀 비용 효율적입니다. 이런 기능들이 있어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미사용 리소스를 중단하는 것인데요. 개발이나 검증 환경은 예를 들어 새벽이나 주말 시간대 이제 사용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중단하는 것. 그리고 어떤 사용 서비스더라 하더라도 특정 시간에 이제 미운영되는 그런 시간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이제 리소스를 최소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이제 온프렘을 사용하시면 이게 비용과 바로 직결되기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하신다면 조금 비용과 직결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제 쿠베 다운스케일러라는 이제 오픈 소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동작은 되게 간단한데 이제 파드나 어떤 워크로드에다가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어떤 동작을 이제 주입을 하고 일단 그것을 이제 다시 원복하고 이런 동작을 합니다.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어떤 원하는 시간대에 리소스를 스케일 다운하거나 이제 퍼즐을 할 수 있고요. 디플로이먼트 스테이트 풀셋, HPA, 크론잡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 이 쿠베 다운 스케일러 자체가 비용 절감을 이뤄낸다기보다는 이제 비용 절감 자체는 노드 스케일 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CA 아까 말씀드린 클러스터 오토 스케일러 구성이 꼭 필요하고요. 리소스를 중단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이제 노드를 강제 삭제하거나 이런 방식도 존재하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그거는 이제 서비스를 강제로 다운시키는 것인데 이제 쿠베 다운 스케일러 같은 경우는 레플리카를 조정하면서 서비스를 내리기 때문에 실제 좀 안정적이고 좀 더 유연하게 리소스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주요 파라미터들인데 보시면 레플리카를 다운타임에 레플리카를 몇 개를 유지할 것인가, 디플로이먼트나 스테이트 프리셋 등 어떤 리소스를 포함할 것인지, 예외되는 네임스페이스가 무엇인지, 아니면 업타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져갈 것인지, 혹시 제외된 디플로이먼트가 있다면 리스트업을 해서
뭐 이렇게 예외 처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실제 적용 효과인데요. 이게 저희의 그 파드 개수를 실제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고, 그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주말에는 거의 이제 바닥이고, 그 야간 시간에도 거의 바닥으로 내려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비용적으로는 실제 한 35에서 44% 정도 절감이 됐고요. 실제로 휴일이 많거나 퇴근이 빨라지면 비용 절감 효과가 훨씬 많아져서 퇴근이 빨라져야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전체 서비스가 매일 밤 다운되고 매일 아침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장애 테스트에 일종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제로 적용 전후로 여러 가지 문제를 발견해서 이제 보완한 경험도 있습니다. 이제 도입을 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예외돼야 되는 워크로드를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쿠베 시스템이나 쿠베 다운스케일러, CA, 모니터링, CI/CD 이런 네임스페이스가 있으면 혹은 디플로이먼트가 있으면 좀 예외 처리를 해야 되고요. 결국에 이게 이제 CA를 통한 스케일 인이 노드의 스케일 다운으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스케일 다운이 좀 더 잘 되는 그래도 잘 되는 그 환경을 구성을 해줘야 되는데 안티 어피니티나 노드 셀렉터처럼 어떤 파드가 다른 노드로 이동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으면 스케일 다운이 잘 일어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해보시면 좋고, 그리고 인메모리 DB 같이 한번 다운된 다음에 데이터가 날아가는 그런 것들은 뭐 예외 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단독 실행 파드는 스케일 다운의 효과를 이게 맞기 때문에 그것들을 검토를 해보시고, 그리고 쿠베 다운 스케일러에서 제공하지 않는 뭐 잡 같은 리소스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뭐 처리를 그냥 안 해도 되고 뭐 하면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보시면 좋고요. 어플리케이션이 복구가 정상적으로 잘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제 사용하고 있을 때는 이게 공휴일에 뭐 매달 바뀌고 어떤 에이징 테스트나 어떤 테스트 일정, 뭐 배포 일정으로 뭐 예외 처리해 주세요라는 요청이 뭐 상당히 자주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그때그때 적용하기보다는 좀 더 시스템화, 기능화해서 휴먼 에러를 최소화하는, 이게 이제 결국에 시간이 뭐 조금이라도 잘못 들어가면 좀 임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최소화하도록 어떤 시스템화, 기능화하는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낭비를 줄이는 방법은 뭐 미사용 파드를 삭제하는 것, 뭐 어떤 CPU의 사용률이나 아니면 네트워크 인아웃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미사용 파드를 걸러내서 뭐 삭제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노드의 디스크 사이즈를 조정한다든가 PVA의 사이즈를 조정한다든가 뭐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가적인 낭비를 이제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가성비를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건 낭비를 줄이는 것인데 이제 지금 말씀드릴 거는 같은 일을 어차피 할 건데 최대한 저렴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 두 번째로 클라우드 정책을 활용하는 것, 그리고 그 외 가성비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방법인데요. 뭐 다 아시겠지만 쿠버네티스가 이제 업데이트가 4개월에 한 번씩 되고 EOL은 한 15개월 정도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운영자 입장에서는 업데이트가 굉장히 부담되는 작업인데 이제 한 번 놓치면 따라가기도 힘들고요. 또 한 개 버전의 업데이트밖에 되지 않죠. 근데 이제 이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단순히 최신 기능을 사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비용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꼭 하시기를 권장드리고요. 예를 들면 이제 1.24 버전에서 그 다커 런타임이 다커심에서 이제 컨테이너 D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문서에서는 뭐 70%의 성능 향상을 기대한다 뭐 이런 문서도 있었는데 실제 저희 서비스에 적용했을 때는 12%의 성능 향상이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클러스터만 업데이트 했는데도 이 정도 발생했다는 것은 뭐 상당히 비용적으로도 굉장히 큰 이득이었고요. 1.23 버전에선 뭐 토폴로지 어웨어 힌트라고 해서 그 트래픽을 라우팅하는 어떤 기능이 추가됐는데 이제 클라우드 입장에서는 이제 뭐 종간 트래픽을 최소화한다든가 뭐 그 네트워크 효율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어플리케이션의 성능도 또 향상되고 뭐 이런 추가적인 기능을 반영함으로써 추가적으로 그 최적화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만들 수가 있고요. 노드의 OS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OS가 기본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면 성능이 어쨌거나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시기를 이제 권장드리고 뭐 그 외에 업데이트 될 때마다 뭐 여러 가지 기능이나 필요한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업데이트는 꼭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클라우드 정책 활용하기인데요. 이게 이제 온프렘을 쓰시면 조금 해당이 없지만 일단 클라우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클라우드에서는 뭐 여러 가지 가격 정책이나 가성비가 좋은 인프라를 제공을 합니다. 일단 AWS 입장, 제가 AWS 쓰고 있어서 거기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이 리저브드 인스턴스라는 어떤 약정 할인 서버를 사용을 하면 30에서 70% 정도의 이제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미리 약정된 서버를 써야 되기 때문에 좀 유연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고요. 또 스팟 인스턴스라는 어떤 예비 서버를 사용하면 최대 90%의 할인 효과가 있지만 AWS가 필요할 때 그 서버를 언제든 이제 회수해 갈 수 있어서 다운이 될 수 있거든요. 약간 안정성 측면에서 단점이 있고, 일단 버스트라는 성능 제약 서버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거는 10에서 20%의 할인 효과가 있지만 이제 성능이 안정적으로 좀 제공되기 어렵다. 뭐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AWS 입장에서만 말씀드렸지만 뭐 애저나 GCP도 사실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고 적용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그 앞에서는 다 CPU와 메모리 기반의 것들을 거의 서버 입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스토리지나 네트워크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토리지 타입을 변경을 하거나 뭐 네트워크도 아까 말한 뭐 IPVS나 어떤 뭐 어피니티 이런 걸 통해서 네트워크 효율도 늘릴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렇게 최적화한 것들을 어떻게 해서 지속 가능하게 유지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저희가 한번 최적화를 한다고 해서 그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점점 비효율의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어플리케이션의 기능 변경이나 하드웨어의 변경, 오픈소스나 클러스터의 기능 변경, 데이터의 크기나 스키마 변경, 사용자의 뭐 추가 삭제, 그리고 뭐 사용 패턴도 계속해서 변경되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순간에 최적화가 됐더라도 미래에는 계속해서 비효율이 발생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효율을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 또한 이제 파드와 노드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이제 파드 관점에서의 효율은 파드의 리퀘스트 대비해서 실제 CPU와 메모리가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가가 이제 파드의 효율입니다. 노드의 입장에서는 이제 CPU 메모리의 사용률이 이제 노드의 이제 효율이고,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노드에 예약되지 않은, 그러니까 파드가 리저브드하지 않은 CPU와 메모리가 얼마나 있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드의 그 이피션시를 최적화를 하면, 파드 리퀘스트를 조정해서 파드의 이피션시를 최적화하면 그것은 자동으로 노드에 반영이 되고 노드의 CPU 메모리 사용량은 자동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노드에 예약되지 않은 CPU와 메모리가 많이 있다는 것은 그 파드의 문제가 아니라 노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노드가 CPU가 뭐 1대2, 뭐 8코어에 32기가짜리 노드인데 뭐 제가 계속 1코어에 1기가짜리만 계속해서 배포를 하면 CPU는 꽉 차지만 이제 메모리는 상당히 남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그 노드가 계속해서 노드가 추가되는데 기존 노드에 리저브드 되지 않은 CPU와 메모리가 계속 있어. 그러면 이게 왜 있는지 그걸 한번 판단을 해서 최적화를 CPU와 메모리 그 비율을 조정하는 최적화를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 밑에 있는 그 검은색 박스가 이제 쿠베코스트에서 레코멘드하는 그 수치인데 아이들 수치인데 CPU는 이제 50에서 65, 메모리는 45에서 60. 스토리지는 65에서 80 정도 이제 레코멘드를 하는데 뭐 이건 역시 서비스 특성에 따라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고요. 실제 적용을 해보면 이 정도의 그 값을 만들기가 생각보다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감시하는 것이고요. 이제 저희는 AWS 환경에서 감시를 하고 있는데 람다가 쿠베코스트와 쿠버네티스 API를 사용해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수집하고요. 이것을 가공해서 슬랙을 통해 사용자 알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저에게 리포트되는 것들인데 일단 네임스페이스 효율은 네임스페이스가 일반적으로 어떤 조직이나 모듈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누가 이제 효율화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좀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비효율 워크로드 탑 20은 저희가 이제 파드 기준으로 이제 수천 개의 파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모두 다 항상 핏하게 최적화를 할 수가 없어서 가장 비효율을 많이 발생하는 탑 20 정도를 추려내서 저희가 매번 이렇게 최적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거의 모든 비효율은 다른 일반적인 파드들이 아니라 상위권에서 거의 다 모든 비효율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하기보다는 이제 상위권을 우선 조치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노드의 효율도 이제 함께 감시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메모리 CPU의 그 리퀘스트 썸 값도 함께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 효과인데요.
왼쪽이 개발 환경이고 이제 오른쪽이 상용 환경인데, 개발 환경은 이제 보시다시피 주말에 이제 떨어지고 이제 평일에 다시 올라가고 뭐 이런 패턴을 반복하고 있고요. 상용 환경은 저희가 이제 실제 최저가를 진행했을 때부터 이제 우하향하는 이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조금씩 또 올라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최저가를 멈추면 계속해서 올라가고 최저가를 하게 되면 또 내려가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쿠마이스 비용 최저가에 대한 발표를 마치고요. 예,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